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차 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들어갈 건데요. 어제 1차 시 수업 때 뒷부분 설명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준비해 놓고 계시죠? 교과서는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학습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생물의 특성 6가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한번 잠시 중지해 놓고 스스로 말씀해 보실까요? 네, 잘 수업을 들으셨군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물질 재산한다는 것,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또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 생장과 발생, 생식과 유전, 적응 진화까지 6가지가 생물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우리는 크게 2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체,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죠. 자기 몸 하나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종족을 유지하는 특성, 이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개체 유지에 대한 특성은 어떤 것들이 몇 번이 해당될까요? 잠시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체 유지는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이고, 종족 유지는 5번, 6번에 대한 내용이 종족 유지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발생이나 생식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발생은 알에서 개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생식은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체 유지냐 종족 유지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학습지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과 18쪽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더 알아보기 내용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본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이러스는 모양이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8쪽 아래쪽에 있는 박테리오파지라든지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리고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3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요. 크기는 세균보다는 작아요. 여기서 잠깐, 바이러스와 세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는 엄격하게 다른 것이에요. 세균을 없애는 약, 죽이는 약은 항생제이고요. 감염, 염증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생제 처방받죠? 바이러스는 수포 같은 거예요. 수포 외에도 코로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하죠. 독감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크기를 좀 비교해 드리자면요.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작은데요. 여러분 학교의 칠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판 지우개가 바이러스 정도 된다면 칠판 또는 교실이 세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로 바이러스가 작다는 거죠. 처음에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것도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는 당시에는 세균에 대한 지식만 있었지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은 없었거든요. 이건 뭐지? 세균 여과기도 통과하네? 이런 새로운 물질은 뭐지? 그러면서 발견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입니다. 그러면 뭐죠? 생물이 존재하는데 가장 필요한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은 어디 부분이냐면 이 몸통을 이루고 있는 껍질 부분이 단백질이고 가운데 들어있는 DNA, RNA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산입니다. 이 2가지밖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스스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숙주를 이용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책을 읽어가면서 생물적인 특성과 비생물적인 특성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비생물인가? 여전히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주제였어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바노프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 모자이크병.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죠? 모자이크 모양으로 나무 이파리가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에 걸린 나뭇잎에, 담뱃잎에 즙을 짜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켰어요. 그는 여과기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과액을 담뱃잎에 발라주자 담배 모자이크 병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참고로 세균의 모양인데요. 이 외에도 세균은 더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막대균, 그 다음에 구균, 동그란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균 여과기 한번 볼까요?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뱃잎을 즙을 짜서 세균 여과기를 걸러냈어요. 여과기라는 말은 여러분 여과,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필터보다 만약에 더 작은 것이라면 여과액에 들어있겠죠. 그러나 큰 것이라면 걸러지겠죠. 그런데 이 여과액을 발랐더니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여과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웠으나 이거는 여과기가 불완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한 6년 뒤에 베이제 링크라는 사람이 이 이바노프스키의 실험을 반복해서 이어받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체는 세균 요과기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한천, 여러분 우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통과해서도 확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 액상견염성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생물의 특성과 비생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학습지 맨 아래에 2번에 있습니다. 생물적 특성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증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 숙주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뭐가 일어나냐면 돌연변이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비생물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세포가 아니에요. 비세포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주 밖에서는 입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백질 결정체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를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지선다를 드려볼게요. 1번 생물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비생물이다. 3번 둘 다 아니다. 4번 중간이다. 5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의 답을 다 하셨나요? 네. 정답은 이 중에 있을까요? 여러분 책에 정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문장이에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중간에 있는 거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요. 경계에 이렇게 걸쳐 둘 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계에 있는 그런 생물 분류에는 바이러스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바이러스를 설명할 때 좀 설명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바이러스는 구분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V라고 쓸게요. 자, 종류, 구분. 첫 번째, 핵산의 종류 따라서 DNA 바이러스하고 V라고 쓰겠습니다.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요. 천연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데노, 감기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죠. RNA는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비드19 그리고 HIV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DNA는 핵산이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죠. RNA는 외가닥으로, 단일가닥으로 되어 있죠. 둘 중에 어떤 것이 변이가 일어나기 쉽겠습니까? 맞아요. RNA 바이러스죠.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훨씬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벌써 이 코로나도 델타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저런 병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면 백신이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먹잇감을 제공해주는 숙주가 필요한데요.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 기생하기도 하고요. 동물에 기생하기도 하고요. 세균에 기생하기도 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균보다 훨씬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식물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자, 그 다음에 동물에는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울까요? 세균에는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오파지, 왼쪽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는 모형을 만들어 볼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특성, 핵산 가지고 있지만 숙주 안에서만 물질돼서 돌연변이 일어나고요.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독자적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바깥에서는, 생물 바깥에서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 경계에 있는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차 시 내용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지 모형은 이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과제로 제시할 것인데요. 이것도 이후에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론 설명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3단원 3차 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들어가며에 나온 것은 제인구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들어가며에 나와 있지만 탄저병이나 각기병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인구달은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이 제인구달인데요. 탄자니아의 아프리카 곰베라는 지역에서 50년이나 침팬치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전 세계 오지에서 과학자들이 동물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죠. 이분은 과연 어떤 방법을 써서 연구를 했을까요? 자, 잠시 멈춰놓고 답을 한번 스스로 달아보시고 모범 답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모범 답안이고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관찰했잖아요. 50년이나. 관찰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귀납적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스테르는 어떤 방법을 썼죠? 닭 콜레라균 주사를 맞은 닭이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나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의 원인군을 약화시켜갖고 접종을 해보면 탄저병에 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설정해서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 파스테르는 여러분 S자목 실험 생각나시죠? 이 실험을 한 파스테르 우유도 이 사람 이름을 땄는데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미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사용한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은 접종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해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연역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이크만도 답이 나왔네요. 닭이 사람의 각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이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건강한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먹이를 먹여 기른 결과 백미를 먹인 것은 각기병 증세가 나타났고요. 현미를 먹인 닭은 증세가 안 나타났네요. 그러면 현미에 그런 성분이 있겠구나. 여러분, 현미는 쌀은요, 여러분 먹고 있는 쌀은 처음에 탈곡한 거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쌀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맛있어 보이고. 그건 사실 영양소는 다 제거된 쌀이랍니다. 현미는 이거보다 덜 깎은, 영양소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쌀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가 풍부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각기병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은 역시 먹이를 다르게 줘보면, 현미를 주고 백미를 줘보면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야 라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실험으로 증명을 했죠. 이것도 연역적인 방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중에 뭐 연구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꼭 과학 관련 자연과학 논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문과학 논문 쪽도 사회과학 논문들도 이런 연역법, 귀납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구할 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찰된 사실로부터 이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다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도에 도착한 다윈이 핀치세부리, 우리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진화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그 기억나시죠? 진화설 확립했죠. 이처럼 오랜 세월 관찰을 했어요.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귀납적, 결론을 내린다, 귀결한다,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세포설, 슐라이덴, 피루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세포의 세포를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서 나온 그런 경우가 세포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귀납에 해당됩니다. 그럼 연역은 뭘까요? 연역적 방법은 우리 왼쪽에 파스테르와 에이크만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뭘 세워요? 가설, 가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일반화될 학설은 아니에요. 가설, 변할 수 있는 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낫는 것을 관찰하면서 질병의 원인군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설을 설정했다는 것이 또 중요하고 실험을 해서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일반화가 될 수 없죠. 믿어줄 수가 없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과 연역법이 있습니다. 자, 귀납법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가설 설정되나요? 가설은 설정하지 않아요. 연역법은 가설 설정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죠? 관찰에 의존해요. 그러면 연역은 관찰하지 않나요? 아니죠.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역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실제로 많은 경우들이 연역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귀납법의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다윈의 친화론, 세포설 이런 것들이 귀납법이고 그 외에 파스테르 실험이라든지 플레밍 그리고 에이크만의 실험 등은 연역법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 두 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함께 활용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연역법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학습지에 답 달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는 좀 단계가 좀 복잡해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가설을 설정하죠. 그리고 이것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연역이다. 연역에서 포인트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어떻게 발견하나요? 연역이라고 관찰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예, 연역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그래서
잠정적인 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설이에요. 그래서 가설은 보통 잠정적이니까 이거는 학설이 아니잖아요.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이 끝나요. 그럼 이건 가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설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입증 가능해야 되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입증하려면 실험을 해야겠죠.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실험 결과의 타당성 높여야 되는 거죠. 타당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냥 실험을 내가 이거 했잖아.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맞아. 이렇게는 할 수 없지요. 기준이 되는 뭔가 그런 실험군을 기준이 되는 집단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실험한 것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 기준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하고 비교해서 실험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인은 변화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3가지가 있어요. 조작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변인 통제라고 한다. 변인 통제하고 여러분 통제 변인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변인 통제는 행위예요. 행위. 변인을 통제하는 일정하게 만드는 행위. 변인 통제이고 또 통제 변인은 말 그대로 변인이에요. 변인. 이 2개 다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개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대조 실험에서 2가지 들어간다고 했었죠? 집단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실험군은 변화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대조군은요, 둘 다 변화시키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화를 안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실험이 대조군이에요.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고 할게요. 기준이 되는 집단이 대조군입니다. 자, 이제 변인 먼저 해볼까요? 변인. 변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변하는 요인. 이게 변인이라고 했죠? 크게 2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조실험과 대조군입니다. 답은 넘어가 볼게요. 네, 답을 먼저 띄워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독립은 왠지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자유로운 어떤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변화되는 요인들, 독립적으로 뭔가 바뀌는 요인들이 독립변인이라면 종속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독립변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말하는데 2가지가 있어요. 조작과 통제가 있습니다. 독립변인에는. 여러분 변인은 3가지인데 크게 독립과 종속, 독립에는 다시 조작과 통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작은 우리 뭐 서류 조작했다, 뭐 시험 문제 뭐 조작했다, 뭐 결과 조작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정하게 내가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유지해야지 그 바꾼 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 하나 바꾼 거, 의도적으로 바꾼 거,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통제 변인입니다. 이런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요인은 종속 변인이라고 말하고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실험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가설로 한번 가볼까요? 이 가설은요, 뭐뭐하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조작 변인과 총속 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게 조작 변인이라면 뭐뭐일 것이다는 종속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뭐뭐하면 뭐뭐일 것이다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시하는데요. 뭐뭐하면 이건 조작하면, 뭐뭐일 것이다, 종속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설에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 사진이 쪼개져 있는데요. 닭 콜레라 주사를 관찰을 했죠. 바로 나온 걸 관찰을 한 거예요. 왜 안 걸렸지? 문제 인식했죠. 그러면 약화시킨 백신을 넣으면 예방 효과 있을 것이야. 약화시킨 백신 예방 효과 있을 거야. 여기서 어디가 조작 변이일까요? 주사하면 이겠죠. 이게 조작이겠죠. 예방 효과 있을 거야. 이 뒤에가 종속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가설 보이시나요? 자, 그랬더니 한 집단의 양에게만 두 그룹을 놓은 거예요. A, B. 자, 백신을 이쪽은 줬고요. 이쪽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탄저균 집어넣어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 넣어준 쪽은 탐구 설계 넣어준 쪽과 안 넣어준 쪽, 넣어준 쪽이 조작을 했죠. 실험군 안 넣어준 쪽 대조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살아야겠죠. 백신 넣었으니까. 이쪽은 죽어야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실험 자체를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 나눠지는 거죠.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죠. 도출합니다. 일반화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실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단계. 쭉 많은 단계 중에서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 답이 틀렸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해답, 잠정적인 해답을 다시 가서 고쳐야겠죠.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탐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탐구 설계를 다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연역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역법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귀납법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귀납법은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 내놓는 게 귀납법이에요. 자연현상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 수행해요.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이건 복잡하지는 않죠. 여러분 학습지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책에는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이죠. 실험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A와 B가 있네요. A와 B를 아메바 단세포 무성생식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아메바를 두 집단 A, B로 나눈 다음에 A 아메바는 미세한 고리로 가운데 있는 게 핵이잖아요. 이걸 제거해 줬어요. B는요. 똑같은 자극은 줬어요.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극만 준 거예요. 자극만. 그런데 실제로 핵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A는 핵 제거했고요. 얘는 제거 안 했네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가설을 세웠을까요? 잠시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 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래요. 자, 해보셨나요? 어떤 가설을 세웠을까요? 네, 핵을 제거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 핵을 제거하고 핵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실험을 했죠. 자, 그러면 정리하기 한번 해볼까요? 가설 써봤죠? 실험군 대조군 한번 찾아볼까요? 실험군은 어떤 쪽에 해당될까요?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변화시킨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요? 그렇죠. 집단 A가 되죠. 대조군은 그대로 놔둔 B가 대조군에 속하겠죠. 그러면 조작 변이과 통제 변이를 한번 볼까요? 조작 변이는 뭘 조작을 했죠? 네, 핵을 한쪽은 제거하고 A는 제거하고 B는 제거하지 않았네요. 제거 여부가 되겠습니다. 통제 변이는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핵을 제거 여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메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 그럼 안 되겠죠. 고리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여리여리한 고리 썼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적당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폐양이 한쪽 많고 한쪽 적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핵을 제거한 나머지 요인들은 똑같게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통제 변이에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조작 변이 외에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변인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설명을 쭉 했는데요.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요? 네, 귀납과 연역. 둘의 큰 차이는 가설을 설정하느냐 아니냐예요. 예, 귀납은 가설 설정하지 않고 관찰에만 의존하고 연역은 관찰 통해 문제 제기하고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 같은 경우는 두 집단도 대조 실험이 아주 중요한데 대조 실험과 관련되는 것이 실험군과 대조군, 그다음에 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클에 들어가서 퀴즈도 풀어보면서 스스로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로스쿨의 과제방에다가 스스로 지금은 원격 수업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 과제로 제출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 놓을 거거든요.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에 대한 조사를 과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